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토연구원 이재용입니다. 저는 스마트 도시 관련된 일들 계속 업무 많이 해왔었고요. 지금 이제 4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진행 중에 있고, 아마 빠르면 1월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4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기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스마트 도시 관련된 좀 전반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이제 두 개 발표에서는 이제 주로 ITS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교통 분야 관련된 실제 솔루션들 중에 오히려 스마트 시티 실증 사업들에서 먼저 이렇게 나온 사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까 잠깐 나왔던 현대 모빌리티의 이제 수용단통 버스 같은 거나 아니면은 스마트 교차로 같은 이런 사업들, 저희 AI 기반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 실제로 좀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추진했던 어떤 전략들 자체가 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이런 실증들 좀 실제 사업으로 좀 연결되게 했던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투자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향후 정부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거라고 얘기하셔서 실제 이렇게 PT에 담진 않았지만 간략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시티 이제 전 세계 현황 같은 거 살펴보면요, 사실 지금은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스마트 시티가 100개 하고 있다, 200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중국 같은 경우도 500개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들 추진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인도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100개 스마트 시티 올해 끝났고요. 사업들 전체는 끝났고 그 후속으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호라이즌 2020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 관련된 실증 사업들을 유럽 도시들 대상으로 계속 추진해 왔다가 지금은 이제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사업으로 이제 연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2030까지는 탄소 중립 관련된 스마트 시티 자체를 유럽 내 100개 도시에 일단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050년에는 유럽 내 모든 도시들을 스마트 시티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어떤 도시의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들 자체를 기본적으로 다 스마트 시티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 시티가 몇 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스마트 시티는 하나의 도시의 메가 트렌드로서 이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도시들 자체가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들 자체가 점차적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도시 관련된 분야나 영역, 그다음에 산업들 자체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발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스마트 도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사실은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한계,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도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는 비용 대비 효과성 자체를 최대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을 투입해서 한정된 자원 자체의 활용들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그다음 도시 내에 있는 자원 분포 자체를 최적화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을 높은 스마트 솔루션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초창기에 추진을 했었고, 이제 그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게 아까 보셨던 ITS 쪽의 그림들처럼 어떤 정보통신 기술과 플랫폼의 활용, 그다음 서로 다른 영역 간 통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시 내 자원을 투입
때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되게 높은 어떤 솔루션들을 계속 찾게 되니까 얘가 어떤 새로운 혁신 산업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가 이제 뭐 저희 초창기 때 얘기했을 때 우버나 에어비앤비 예시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는 자산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걔를 최대한 돌려가지고 분배를 최적화시켜 나가는 어떤 요런 그러니까 차 한 대를 24시간 돌려가지고 계속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도시 내에 있는 하나의 차량이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그 집을 또는 오피스를 빈 채로 두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걔를 사업화시켜 나가는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는 당연히 정보통신 기술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그 상태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올 수 있고 수요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도시 추진하면서 어쨌든 이런 솔루션들 계속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 산업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 거를 확인하게 됐고 도시 자체를 그러면 혁신적인 산업을 일으키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이미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어떤 기술 첨가에 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 실제로 있는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 오면서 보면서 재밌게 봤던 게 여기 강남 테헤란로에 요 배달하는 로봇을 이제부터 다니는 실증 사업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는 어쨌든 도시 내에 있는 인프라들이나 도시 내 시민들 참여를 이끌어내서 일단 우선적으로 실증 테스트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율차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있는 도로들을 자율차가 어쨌든 이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 어떤 기반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도시 내에 있는 인프라가 됐건 사람이 됐건 자원이 됐건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실제적으로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스마트 시티의 또 다른 하나의 방향으로서도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얘기도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기후변화 그 대응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통정책 흐름을 해소시켜주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 막아주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리성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 목표 자체가 편의성을 제공하기보다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그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빌딩, 스마트 빌딩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저기 폐기물 처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 교통 당연히 들어가고요. 스마트 시티 관련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로 자리 잡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스마트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사실 도심 내 뭐 저보다 교통 전공하시는 분들 더 잘 알겠지만 정책, 도심 정체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거는 어쨌든 주차장을 찾는 차량 때문이다라는 연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주차장을 잘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또 도심 내 정체 해소와 탄소 배출을 같이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 시티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 요소 중 하나를 그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KPI를 설정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 해야 될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을 10% 줄이든지 교통 전체를 20% 해소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그 KPI를 설정하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가는 과정을 같이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관련돼서도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자리 잡는 거는 KPI를 어떻게 설정하고 KPI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뒤쪽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말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이제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게 뭐냐면 저희는 지금까지 스마트를 이야기할 때 편리성과 뭐 안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코비드19 거치면서 그 정확하게 디지털 전환이 되어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디지털 액세스가 가능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및 지역 간의 사망률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그 현재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스마트 시티를 논의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또 하나의 목표로 디지털 포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목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데 이건 동시에 또 뭐냐면 스마트 시티 영역이 확장되는 것과 동시에 스마트 시티의 산업 시장도 같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디지털 포용성까지도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서 이제 진입하게 되고 이런 부분 중요하게 국제적으로 이미 다뤘고요. 저희 4차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에서도 보면 이전에는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았던 그 디지털 포용성 확대와 기후변화 위기가 굉장히 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시티 관련돼서 뭐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메가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스마트 시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 한 4가지 유형 정도의 기술들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즉각 감지 즉시 대응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센서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방범 CCTV 비롯해가지고 뭐 교통 같은 경우 정체량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센서들이나 아니면 CCTV들, 그 다음에 이제 재난재해 관련된 어떤 수위 측정 센서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는 현재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들이고 현재 뭐 전국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은 다 여기에 거의 편중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간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크라우드 소싱 관련된 어떤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초반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시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부서졌거나 아니면은 공공시설물 같은 거 문제가 생겼을 때 고장났을 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했다는 것까지 이렇게 전달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센서를 모니터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로서 휴먼 센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거, 진동 센서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도로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파였거나 이랬을 때는 그 구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 진동 센서가 감지가 되니까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도로 보수나 뭐 이런 것들 확인하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나 잘 참여시키냐에 대한 문제인데 공공에서는 이런 참여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많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앱들 자체가 뭐 사용자들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와서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경우들도 좀 많이 있었고 탄소 정감이나 신재생 에너지 기술 관련된 부분들 뭐 전기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가로등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친환경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자원 배분 최적화 관련돼서 앞서 얘기했듯이 데이터들 실제적으로 이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AI 기반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현재는 많이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스마트 교차로 같은 경우, 뭐 대구시 같은 경우 스마트 시티 실증 사업으로서 현재 그 도심 지역의 이제 모든 사거리 구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고, 아까 수용답형 버스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뭐 수용답 버스는 뭐 다들 잘 알겠지만 사람들이 있는 정류장만 찾아다니는 가변형 버스잖아요. 가변형 저기
그 루트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내가 여기서 기다린다는 걸 계속 알려줄 때마다 AI로 그 경로를 최저 경로를 계속해서 계산해 나가는 뭐 이런 방식으로서 수용자 버스들 뭐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현재는 이제 많이 이제 실제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시티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보면 기술적인 문제보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갈등 조정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실제 사업이 된다 안 된다는 이제 이 갈등을 잘 조정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맞춰 나가는 건데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명시적인 아까 얘기했던 정량적 목표를 가지고 당연히 정보통신기술인프라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민관 거버넌스 체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자체 중심 차원에서 공무원들 중심으로 먼저가 아니면 저희 공공연구원 중심으로 뭔가 계획을 해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뭐 준비를 했을 때는 나올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 그 챌린지 사업이라는 걸 처음 도입했을 때부터는 이제 민간 대기업과 지자체가 이제 동등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 기업과 그 지자체가 동등하게 컨소시엄을 짜서 동등하게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니까 굉장히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성과 측면에서 뒷부분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규제 관련된 거는 뭐 아시다시피 새롭게 신규로 뭔가 도입되는 거를 사람들이 많고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 공간에 바로 도입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규제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를 국토부에서는 스마트 도시법상에 담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실증 공간에 대한 실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규제 샌드박스 같이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저희가 실증 구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솔루션들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시민참여 리빙랩이라고 해서 초기 사업의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솔루션 만들어지게 되면 이 솔루션들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들 시민들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걸 강제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피드백을 받고 이로 인해서 그 솔루션에 대한 시민들의 컨센서스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 솔루션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응도가 높아지는 뭐 그런 것들 저희가 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산업 관련된 거나 다양한 재원 조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단계로 인프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소프트웨어적인 통합 플랫폼 만들고 세 번째로 앞서 얘기했던 규제 샌드박스부터 시작해서 시민, 민간, 지자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지표 설정 뭐 이런 것들 다 통합해가지고 실증 사업들 여러 곳에 하는 요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왔었고 4차 스마트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실증을 통해서 저희가 이 솔루션들이 작동 가능하고 그다음 그 만들어지는 과정들도 좀 작동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 지역에 확산해 나갈 건가가 이제 4차 스마트 도시 쪽에서 종합계획에서 이제 갖고 있는 큰 줄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기반시설 구축으로 시작해가지고요. 그때 당시 이제 통신망 구축하고 진흥화된 기반시설이라고 ITS 쪽에서 했지만 사실 스마트시티 파트에서도 BIS나 ITS 관련된 사업들 그 기반시설들 특히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원을 해서 구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범 CCTV, 세난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들 집중적으로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라고 그래가지고 통합센터 막 CCTV 많이 있는 그런 센터들도 전국적으로 이제 행안부 같이 많이 확산을 시켰고, 현재는 국내의 시골 마을조차도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지자체가 현재는
그 사이즈 차이는 있지만 센터를 일단 가지고 있고 스마트 도시 쪽에서는 이 센터를 어떤 모든 통합의 허브로서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구축은 이제 LH의 택지 개발 사업이나 이런 신도시 구축할 때 앞서 얘기했던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구축을 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쨌든 그 현재의 실증 솔루션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었습니다. 근데 향후에 저희가 3기 신도시부터는 또 새로운 기반 시설들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하셨던 ITS나 이런 거 자율주행차 관련된 것들을 보면 그 도로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서비스가 원활해지거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초기 만들 때부터 저희가 BRT 노선을 따로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자율주행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게 되게 유리한 환경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새로운 첨단 기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인프라에 맞춰 나갈 수도 있지만 인프라들 자체를 첨단 기술 도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이제 뭐 3기 신도시나 새롭게 신도시들을 구축할 때는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로봇 친화형 빌딩 이런 것들 인증 주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돼서도 아마 여기서도 지금 당장 실증하게 되겠지만 배달과 같은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PM이나 이런 것들 다 자전거 도로가 다 완벽하게 돼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죠. 그런 기술이 도입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나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거 아니면 UAM 관련돼서 이게 마스까지 연동되는 뭐 이런 그림들을 현재 뭐 많이 그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 3기 신도시나 이런 거 할 때는 많이 고민하면서 도입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이버 같은 경우 저희 스마트 도시 쪽에서 이렇게 로봇이나 인증 이런 거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후위기 대응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저희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30% 이상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이나 디지털 포용적으로 좀 쓰겠다라는 걸 향후에 아마 천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CCTV 관련된 연계 플랫폼은 저희가 2015년 그때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보급했고 요것도 아까 제가 통합센터가 모든 지자체가 다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이제 국가에서 만든 표준 통합 플랫폼인데 요것도 내년이 되면 모든 도시에서 다 가지게 돼요. 그 지자체에서 센터에 지금 다 집어넣을 예정이고 현재 한 10개 정도? 아직은 현재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저희가 데이터 허브라는 거 이번에 R&D로 만들어가지고 요게 이전의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는 CCTV 기반으로 연계하는 플랫폼이었다면 요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전환을 위한 플랫폼이고요. 일단 저희가 코비드19 때 요거를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모든 데이터들을 일단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 플랫폼 안에 다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이 일단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코비드19 때 이제 코비드 걸린 사람 있게 되면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바로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그 주변 지역까지 경로들 다 설정하고 이런 거 카드 데이터 민간 데이터 쪽으로는 카드 데이터랑 저희가 통신 데이터들 같이 활용해서 이동하는 것들 다 확인하고 그다음 CCTV 같은 그 지자체 공공 데이터들 다 섞어가지고 그 경로들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2주 만에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그 이야기 나왔지만 저희가 데이터들이 확보되고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 만드는 건 정말 순식간에 만들어진다라고 확인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요 코비드 확인하는 시스템은 거의 2주 만에 만들고 그 한 달 이내에 실전 투입을 바로 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실증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도 보면 22년에 한 665조서부터 해서 14.9%씩 계속 성장한다라는 마켓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좀 크게 잡는 브랜드 뷰 같은 경우는 2030년 되면 한 9,054조 원까지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7년 같은 경우 국토부에서 저기 정부 예산 자체가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2021년, 2022년 이때는 한 3천억, 그러니까 국토부의 중앙정부 예산만 스마트 도시 관련돼서 한 3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억에서 한 3천억까지 늘어서 한 100배 정도죠. 한 4, 5년 사이에 국내적으로 투자가 늘어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기술 제도 거버넌스를 가진 어떤 혁신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것들이 하나하나가 국토부가 추진했던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부터 시작해서 실증 사업, KPI 설정하는 것, 지문 참여, 여러 가지들 같이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한 21년 기준으로 113개고요. 그 23년 현재 기준으로는 한 130개 이상의 실증 사업들을 국토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도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 시티 자체가 보면 2018년에 지도 보시면 이 정도 지자체가 실제로 지원을 받았는데, 2023년을 보시면 전국에 147개 지자체 정도가 국토부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투자를 했고, 민간이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동등한 관계에서 컨소시엄 차서했기 때문에 그 많은 기업들이 또 스마트 시티에 참여를 하면서 솔루션들 자체도 거의 380개 이상 솔루션들이 전 지자체에 다 보고 확산이 됐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가 불리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불리한 게 있고요. 이게 또 ITS 쪽보다는 장점이 된다는 거는 꼭 교통 분야 아니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분야를 섞어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상에 올려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4차 같은 경우는 향후 실증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분야가 아니라 적어도 서너 개 이상 분야를, 예를 들어서 교통 안전, 뭐 이렇게 에너지, 뭐 이런 서로 다른 분야를 섞어서 가져오는 걸 좀 강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술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를 해 왔었지만, 이 이외의 것들이 들어가야 실제 사업으로서 작동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행정력 아니면 중앙정부의 행정력이나 법 제정하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일단 판단을 해요. 수용자 버스가 그러면은 왜 이제 이쪽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 쪽에서 나왔냐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때 설정을 2019년에 현대에서 인천을 대상으로 처음 이제 실제적으로 도입돼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AI 기반으로 해서 라우팅 시스템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정류장에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거를 그 실시간으로 판독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을 전체적으로 구축을 했고요. 법적으로 그 정해진 경로가를 따르지 않는 대중교통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일부 예외가 있다면 시골 마을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예외가 있었지만,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경로를 따르는 새로운 이런 대중교통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이쪽으로 적용을 해서 그 운송법 자체를 일단 규제 위에 시켜서 요거를 실제적으로 도입을 같이 했었고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저게 택시 노조의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저희가 타다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이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이때 했던 거는 택시 쪽에 이 수용자 버스가 다니는 지역에 한해서 합승을 할 수 있도록
그것 부분도 같이 규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택시와 버스 간의 갈등을 지자체에서 행정권이랑 그다음 중앙부처의 규제 샌드박스를 같이 이용해가지고 조정함으로써 이 하나의 사업이 어쨌든 나오게 됐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 성과가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사례처럼 경기도 쪽으로도 이제 확산되고 세종에서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것들도 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을 받고 있어요. 요거 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이게 잘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규제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과가 좋다라는 KPI를 분명히 보여줘야지 이게 그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움직일 수 있고, 규제 샌드박스, 민간협력, 그다음 시민참여, 이분에까지 같이 도입을 해서 이제 하나의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보면 앞서 얘기했던 그런 기술 외적 요소들에 대한 동시 적용을 같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 도입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그 향후 방향 관련돼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실증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의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 때 아까 얘기하셨던 비용 관련된 문제가 생겨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얘를 어쨌든 다수를 만들어줘야 비용이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그냥 실증 사업을 할 때 어떤 표준화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 이제 다른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요거와 똑같은 솔루션을 만들어내게 됐을 때 이 연계가 되거나 비용 절감이 떨어지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표준화된 시스템들,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허브와 연계 연동되는 거를 조금 강제적으로 적용시켜서 어쨌든 가격을 조금 떨어뜨리고 타 지역에 확산될 때도 표준화된 솔루션으로서의 확산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약간 비용 절감이나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확산 전략들을 현재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하고 중심의 이제 그 확산이 이런 것들이고, 저희 계획이나 구축 운영 평가 이런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혁신산업 활성화라고 해서 저희가 저기 특구 같은 거 좀 많이 도입하려고 해요. 어반테크라고 해가지고 저기 도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어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어떤 특구들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특구는 이제 타 특구들과 다 같이 여러 가지 규제 유예적이나 인센티브 적인 요소들도 같이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도시 데이터 활용하는 부분이랑 지자체가 갖고 있는 도시 인프라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인프라 활용,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 그 다음 실증공간 제공, 이런 것들까지 조금 포함하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도시공간 자체를 조금 산업혁신 창출로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외 글로벌 네트워크랑 같이 가져가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은